국회 후반기 원구 선거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내놓을 것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단 선출을 먼저 하자고 말씀해서 기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원내수석 부대표 회동을 열고 원구성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 등 국민의힘 친윤계 중진들이 이준석 대표를 연일 비판하고 나서 차기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패배 수습과 쇄신을 이끌 새 비대위원장에 우상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보궐선거 당선 후 국회에 첫 출근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선거 패배와 관련해 국민과 당원들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은 국민의힘 신입 멤버라며 여러 의원을 만나겠지만 당권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함께 지난달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의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이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기 못한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후반기 국회 공전 상황.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듭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여야 간 견제를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가져선 안 된다며 하나는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1, 2 교섭단체가 교차해서 맡도록 한 협치 정신을 짓밟고 모두 독식한 결과는 국민 심판이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로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입법부 수장 공백으로 인사청문회 등도 열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장단을 우선 구성한 후 원구성 협상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3권 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양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갖기로 했는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박순애 교육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절차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월 말까지 원구성 불발로 청문회를 못하면 법에 따라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문회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는 내일 오전에 만나 원구성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양당의 입장이 확고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국민의힘은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들은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당 혁신위원회 발족을 지적하며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이에 이 대표는 다들 자중하시라고 맞받았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윤핵관, 친윤계 정진석 국회 부의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혁신이 발족은 성급했다, 우크라이나 방문은 자기 정치라며 각을 세웠습니다. 정 부의장은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이 대표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을 내정한 걸 비판하며 혁신위 추진을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 다툼이라는 평가는 지나친 억측이라면서도 부당한 당협위원장 선정이 있다면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조직 강화 특위에서 조직책을 공모해서 선정한 다음에 최고위원회에 올라오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부당한 선정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 분당을 당협위원장에 내정된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난달 공모 절차를 통해 서류 심사와 면접을 진행하는 등 정당한 임명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비판한 정진석 국회의장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국회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낼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뜬금없이 자신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곤란하다며 러시아를 역성드는 것은 기회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삼선 중진인 조혜진 의원은 SNS를 통해 2024년 총선 승리를 담보하기 위한 혁신이 출범은 잘한 것이라며 공천제도 개혁은 지금이 적기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내정된 천하람 변호사는 윤핵관이 선거 때는 이 대표의 이슈 주도 능력을 이용해놓고 이제 와서 앞뒤가 안 맞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대표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4일 당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떳떳하고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윤리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거취와 차기 당권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계파 갈등을 수습하고 당 쇄신에 나설 새 비대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당무위와 중앙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인데 일부 비대위원 내정도 마무리했습니다. 태훈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방선거 패배로 지도부 공백기를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 당 수습책 마련을 위해 연 의원총회에서 4선의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습니다.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는데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이 대선 패배 이후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계파 갈등을 수습할 중립적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신 만큼 대선 이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우리 당에서의 여러 중요한 비대위의 역할을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분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비대위원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초선과 재선, 원외, 청년 인사 등 9명 안팎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당연직인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현역 의원 그룹의 초선 이용우, 재선 박재호, 3선 한정혜 의원을 함께 추인했습니다. 원외 인사 몫으로는 김현정 경기 평택을 지역위원장을 할당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과 일부 비대위원을 최종 확정하고 추후 남은 여성과 청년 인사 비대위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의 기본적인 구성안을 최종 의견 수렴한 후에 금주 중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공식 인준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번 의총에서 당 쇄신 방안과 관련해 자유토론도 이루어진 가운데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의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은 참석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며 불참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나란히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두 의원은 첫 출근 소감과 함께 향후 정치 행보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매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승리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첫 등원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는데 당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이은 패배로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과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는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듣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인들이 이합 집산하면서 또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출마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지 5년 만에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안 의원은 최근 초재선 의원과 식사 자리를 잡고 당내 공부 모임을 준비하는 등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당권 도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여러 의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무슨 지금 뭐 당권 관련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힘 혁신 방향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대승을 거뒀다고 자만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하라고 힘을 실어주지만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혜택을 드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 의원은 앞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독일과 미국에서 공부했던 경험을 내세우며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혜련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국회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국민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후와 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미래 기후 환경 포럼이 주최했는데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선 국민 참여와 인센티브 등 수익 창출 제도가 필수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탄소 포인트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가입자 수는 200만 명에 그쳐 국민 참여도는 낮은 수준. 전문가들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선 국민과 민간의 참여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익 창출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았는데 국내외 탄소 배출 감축 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나누는 국민펀드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국민펀드 조성하고 국내 감축 사업에 투자해서 참여한 국민들한테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 배출권, 허용권, 거래제, 민간 기관을 통해서 개인 감축 활동에 대한 배출권 할당 거래하는 방식. 단 개인과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 분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상하는 시스템 마련이 핵심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 중 산림 훼손 없이 댐의 수면을 활용하는 수상 태양광도 사례로 나왔는데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수상 태양광에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참여 비율이 좀 제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여하겠다는 국민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그 비율은 더 높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또 인센티브도 같이 좀 따라서 REC가 더 높아지면은 더 촉진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환경부는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도록 탄소 포인트라든지 자동차 탄소 포인트는 하던 사업들은 확대를 하고, 근데 금년부터는 또 이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 구매,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사용, 전자영수증 발급 등으로 포인트를 모아 현금이나 카드 포인트로 쓸 수 있게 해 국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탄소 포인트제 상한액을 연간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 해양과 토양, 산림, 습지, 목초지 등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정유나 석유화학 기업에서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향해서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유통생태계가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며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 거부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화주연합회, 화물연대가 이미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서로의 입장을 양보하고 타협을 통해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잇단 검찰 출신 인사지명을 비판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출신이 임명된 직책은 헤아릴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군사 쿠데타 정부보다 더한 검찰공화국 만들기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엄정한 대처 능력과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는 금융, 경제부처 자리까지 검찰 출신이 하마평에 올랐다며 사정을 넘어 민생까지도 검찰이 장악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늘 1년 일정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출국 전 메시를 통해서 국내가 걱정스럽다며 어떻게 떠나느냐라고 나무라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지자에게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공격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으로 1년간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 연구소에서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 정치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새 비대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이제 선임을 했지만 차기 당권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해 보이는데요. 특히 전당대회 룰을 두고서 또 충돌을 했다고요? 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약 2달 뒤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가장 큰 관심은 오늘 첫 출근한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 여부일 겁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명계에서는 이 전당대회 당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네, 쟁점은 당대표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에 대한 조건과 그리고 당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 반영 비율입니다. 먼저 현재 권리당원 규정을 살펴보면요. 경선일 6개월 전에 입당을 해야 하고 또 12개월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권리당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8월 말인 전당대회 시점을 고려해 볼 때는 이 대선일인 지난 3월 9일 이후에 입당한 이재명 열성 지지층은 전당대회 투표권이 없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친명계 의원들이 권리당원 조건을 2개에서 3개월로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쟁점이 되고 있는 투표 반영 비율인데 어떤 점을 바꾸자고 하는 건가요? 네, 먼저 투표 비율을 살펴보면 현재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 5%가 반영이 됩니다. 네. 네, 친명계 의원들 현재 반영률인 이 대의원 1만 6천여 명과 그리고 80명에 달하는 권리당원 간표의 등가성이 맞지 않는다면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현재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뽑는 이 예비 경선에서는 중앙위원회 대의원 투표로만 결정이 됩니다. 이 또한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요. 결국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 대선 이후 대거 입당한 약 20만 명의 이재명 지지자들을 바탕으로 이 유리한 선거 지형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도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대의원은 16,000명이고 권리당원이 80만 명인데 45대 40은 이게 등가성이 네, 너무 안 맞는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룰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 이 비명 지명에서는요, 당신과 민심이 더 괴리될 거라면서 이 현재 룰을 계속 지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현재도 계파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 특정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까지 변경을 하면 당 통합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친명계가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룰을 변경할 수 있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사례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지난해 4월에 열렸던 5.2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전당대회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기존 규정을 유지한 바 있어서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선거에 어쨌든 이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친문계 또 친명계 간에 서로 이제 불신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도 의견이 또 달라 보이네요. 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이 이 선거 패배 수습을 위해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전대를 열어서 이 지도부 공백을 없애고 새 리더십을 선출해야 한다고 한 건데요. 하지만 범친문계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으로 대표되는 이 패인 분석을 하지 않고 서둘러 당대표를 선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면 친명계에서는요. 오히려 패인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 범친문계의 주장이 이재명 의원에게 패배 책임의 화살을 돌려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친문계에서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범친문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8월 전당대회를 내년 2월로 연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새 비대위가 만들어지더라도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민주당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전대를 내년 2월로 연기하자는 것도 또
새로운 대안을 찾자는 뭐 시간을 벌자 뭐 이런 또 해석으로도 지금 이제 그런 포석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군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혁신형 비대위를 의결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갈등이 좀 수습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비대위 방향성을 놓고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혁신 비대위는 대선과 지선에 대한 평가와 당 쇄신안 마련을 위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친명계에서는 2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 경선 관리와 선거 평가를 모두 수행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 때문에 이 경선 관리만 하는 실무형 비대위로만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하지만 또 이 일각에서도 혁신형 비대위가 전당대회 전 선거 평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해서 전당대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혁신 비대위가 대선 평가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다시 표출될 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6월 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출국 전 메시지입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2연패를 기록한 민주당이 참패 책임론과 당내 진로를 놓고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워싱턴으로 향한 이 전 대표, 앞으로 1년간 조지 워싱턴 대학 한국학 연구소에서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 정치를 공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엔 300여 명의 지지자들과 친이낙연계 의원들이 나와서 이 전 대표 환송식을 가졌는데요. 이 환송식 현장에 걸린 백드롭에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글이 담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썼던 표현인데요. 이 전 대표 역시 환송식에서 연설 도중에 이 표현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많은 걱정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헌신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강물이 직진하진 않지만 먼 방향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강물은 휘어지고 굽이쳐도 끝내 바다에 이른다라며 지지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한 이 전 대표.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선 푸름에 물든 삶이기에 잊혀지는 것은 두렵지 않아. 나는 늘 떠나면서 살지라는 이혜인 시인의 풀꽃의 노래란 시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선 이 전 대표가 차기 대권 도전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서른 의원도 오늘 환송식에서 미국 가셔도 여러분이 오라고 하시면 오실 수밖에 없다는 말로 이 전 대표 조기 귀국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지지자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당내에선 1년 뒤 이 전 대표 정치적 입지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당 상황이 정치적 썰물의 시기입니다. 밀물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썰물의 시기에는 웬만하면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1년 가지고 밀물이 올까 싶습니다. 네,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썰물의 시기로 규정한 조홍천 의원. 1년 뒤 밀물이 올까 싶다라면서 이 전 대표를 둘러싼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출국길에 오른 이낙연 전 대표. 다시 귀국길에 오를 때쯤 과연 바다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공부 모임 준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후폭풍으로 계파 갈등 조짐이 나타나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당내 각종 의원 모임을 해체하는 것이었죠. 반면에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 내에선 새로운 모임들이 속속 등장을 예고하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인물은 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잠재적 당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김 의원. 여당의 1호 의원 공부 모임인 혁신24, 새로운 미래를 이달 중순에 발족할 예정입니다. 최근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모임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약칭 새 미래로 알려진 김기현 의원의 모임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당내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와 정치혁신 등 5대 아젠다를 선정해서 매월 2차례 명망가나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는 20일 첫 번째 모임의 연사로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초청됐다고 합니다. 한편 선거 후 오늘 국회로 첫 출근한 안철수 의원도 각종 의원 모임을 통해서 당내 접촉면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후반기에 활동할 상임위로 외교통일위원회를 점찍은 안 의원. 초재선 의원들과 외교 분야 국가 비전을 논의하는 포럼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국민연금 개혁 등 혁신 과제와 어젠다를 함께 공부하자는 취지의 의원 모임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궁극적 목표인 차기 대권을 위해서 당권 확보가 우선 과제인 만큼 공부 모임을 고리로 당내 기반 확대를 꾀할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안 의원은 오늘 첫 등원 자리에서도 스킨십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롭게 또 정치를 시작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는 그런 과정이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정 활동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21대 국회 들어서 국민의힘 내 모임 활동이 많이 위축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모임 자체가 어려웠던 데다 총선 참패로 의석수가 크게 줄어든 영향 등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이후 새로운 조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공부 모임들. 과연 당 안팎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혼란과 내홍이 극심했던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나서면서 당 수습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오늘 의총에 참석했던 조승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했던 것보다 비대위 구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사손의 우상호 의원이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됐습니다. 당초 비대위원장직을 놓고 이제 많은 하마평이 있었는데 우상호 의원이 추대된 배경이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비대위 역할과 또 활동 등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의총을 했었고요. 3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의총을 했었고 오늘도 2시간 반이 넘는 의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들이 집단 지성이 수렴되는 과정인 거죠. 했는데 지난주 의총이 끝나고 주말과 현충일 사이에 휴일인 현충일 사이에 초선 의원들끼리도 모여서 초선 의원 대표를 뽑아서 추천을 하고 재선 의원, 3선 의원 이런 식으로 각 선수별로 의원님들이 모여가지고 추대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과정에서 중진 의원들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님의 이제 경험과 그동안 전략적으로 이제 성과를 보여줬고 대변인으로서도 잘 직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들이 의원님들이 많이 했고요. 오늘 의총에서도 크게 별다른 이견 없이 박수 치면서 추대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상호 의원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이제 우상호 의원이 그동안 보여줬던 통합적인 이미지와 그다음 당내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대 정당과의 협치에 있어서도 많이 이렇게 조정과 통합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우리 민주당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합과 화합을 하면서 혁신을 해서 나아가기 이게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상호 의원도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우상호 의원을 선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첫 출근을 한 이재명 의원은 이총에 불참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패배한 후에 당내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내에서 계파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수습책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좀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의총도 참 차분하게 합리적인 토론, 그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질서 있게 발표하고 그에 대한 반론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 격정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갈등적인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을 보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 텍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뭔가 계파 갈등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의원이 개항을 왜 출마했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뭐 실패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고 하고 다양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것을 다만 이제 갈등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그거를 통합적으로 통합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자든지 아니면 어떤 선을 넘지 말자든지 뭐 특정인을 뭐 저격하지 말자든지 이런 얘기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인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이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야당 생활을 2012년 대선 진 다음에 그 전에도 야당이었지만 2012년 대선 진 다음에도 계속 야당을 했는데 선거를 지면 질 때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분석하는 평가 작업은 항상 있었고요. 그 과정이 이제 내용처럼 보였지만은 지금 뭐 어떤 구체적으로 그걸 수습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민주당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국민의힘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결국 집권에 성공하지 않았으니까 저희 민주당이 구성원들이 집단지성을 모아서 차분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그 수습책을 하나씩 마련해 나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비대위가 꾸려지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비대위원과 그 여성 청년목까지 그다음에 다선 의원목까지 정해지면서 다음 주까지는 이런 비대위원을 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통합과 그러면서 혁신 이 담론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와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이제 제시했는데 사실상 이 말은 강제로 막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 발언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집회 시위를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집회 시위를 보장하고 있는 건데 그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도 그 기본권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계를 벗어나고 그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제약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로 된다는 뜻에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헌법 37조 2항의 그 기본권의 제한도 있는데 이 집회 시위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뭐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거나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뭐 저주와 비방 이렇게 해서 주위에 살고 있는 이웃들까지도 아주 곤란한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문재인 전 대통령 포함해서 그 주민들의 기본권도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이 부분이 한계를 일탈한 부분이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은 이분들이 거기서 막 떠들면서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만큼 그 어떤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거기에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장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그러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라는 뜻에는 뭐 내가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은 그 헌법상 기본권과 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부분은 경찰이 해야 되는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집회 시위를 보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을 때 경찰한테 이제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현안이 있는데요. 바로 간호법 제정안입니다. 법사위 상정은 불발이 됐지만 후반기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간호법 제정의 앞장을 서신 분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은 그 38년 동안 간호사로 이제 의료계 현장에 몸담고 계셨었는데 저도 한 회사에 이제 25년 다녔는데 저도 좀 오래 다녔다고 생각을 했는데 38년을 다니셨습니다. 그 몸을 더 낮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그러시다가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셨고 지난 4월 이제 합당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반기 국회 2년 정도 이제 의정 활동을 해보셨는데요. 예, 어떠셨습니까? 소회 좀 들어볼까요? 네. 전반기 21대 국회는 제가 세 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코로나, 네. 코로나 정국이었습니다. 온통 코로나군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소수 정당이고 야당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한계가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도 송구하고 제 자신에게도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펼쳐질 2년은 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38년간의 현장 경험을 살려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국회에 입성하셨을 때 21대 국회에서 그 간호법 제정을 소명으로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호법이 지난 5월 국회에서 보건복지를 통과했는데 그 반발로 인해서 법사위 상정이 불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감정으로 지금 떠오른 상태인데 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을 병합해서 만든 간호법, 이 핵심 내용은 또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네. 고령 사회가 빨리 진행될수록 의료와 간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는 살던 곳에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간호 돌봄 체계를 만들고 네.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중환자를 간호하기 위한 숙련된 간호사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보건의료 환경과 전문 간호사의 역할들을 이 의료법에서는 반영을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무엇보다도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 업무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간호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PA라고 아시죠? 네. 들어보셨습니까? PA. 네, 예, 의사의 보조를 하는 간호사를 네.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PA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내가 의사의 업무를 하는지 간호사의 업무를 하는지 이게 혼돈될 때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불법이냐, 불법 의료 행위냐, 아니면 이게 합법적인 의료 행위냐. 그러니까 간호사 독자 영역이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사의 보조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그 영역이 있다는 말씀이죠. 의사의 보조보다도 네. 의사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의사의 실제로. 업무를 하고 예, 있는지. 네. 일부의 의사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굉장히 혼돈이 이게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의사 있는. 대신 하고 있는 건지. 예,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에는 네. 물론 제 법은 간호조산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네. 규정을 하고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으나 네. 이렇게 법안 소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네. 현행 의료법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현장이 지금 뭐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네. 대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혹시 우리 나라 간호사의 네. 평균 근무 연수가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많이 길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자꾸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요. 평균 근속 연수요. 네. 글쎄 한 10년 정도? 저는 한 15년? 10년, 15년. 네,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7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7년이군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신규 간호사의 경우에는 1년 미만 이렇게 병원을 떠나는 그 신규 간호사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세 번째 질문인데요. 어느 정도 저는 된다고? 한 2, 3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서 비율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50% 정도가 절반이나요? 절반은 1년 이내에 그만둡니까?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숙련된 간호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근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네. 지역 간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가 먼저 돼야 되겠고요. 네. 이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제 간호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네네. 그러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만 네. 이렇게 규제하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런 영역을 담기에는 자구 체계가 맞지를 않아요. 네네. 그래서 개정되는 간호법에서는 간호의 면허, 간호법의 간호 인력의 면허와 자격, 그리고 이제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그다음에 이제 의료 간호사 양성과 수급, 네.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함으로써 간호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국민 보건 의료를 이제 향상시키는 걸 이바지하는 알겠습니다. 걸로. 그러니까 간호법이 일단은 그 현행 업무 범위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근무 환경도 이제 개선을 시키자 네. 그런 이제 취재 내용들이 뭐 다른 내용들도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간호법을 꼭 제정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뭐 개선되고 확장되는 것이냐, 현행 의료 체계 안에서도 가능하다. 이 간호법을 독자적으로 또 제정을 하면 현행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네,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는 말은 제가 좀 가슴이 철렁하는 내용입니다. 네. 의료 체계 붕괴, 이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간호법이 이제 체계가 제정이 되면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는 이 논리는 이제 간호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 지역 사회로 현장 간호사들이 지역 사회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의료기관의 간호사가 이제 채울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해서 간호사를 중소병원이라든지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의료 붕괴가 돼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다른 법에서도 벌써 이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붕괴가 아니라 네.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모자보건법, 이런 법에서도 이렇게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이 벌써 이쪽으로 들어갔겠죠. 의료 체계 붕괴됐습니까? 네.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간호 인력 배치 기준에 이 법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 요양법이라든지 뭐 이런 학교 보건법이라든지 이런 법에서 보면 간호사를 배치하라, 이런 기준만 있는 것이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권한을 가진다, 이런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는 입법 미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서로 그 이해가 충돌할 때는 이제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네. 해외에 이렇게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하는 국가들이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의료 체계 붕괴라고 하는데 100년 전쯤부터 시작해서 영국이라든지 미국 이런 나라에서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벌써 간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되고 있는데 의료 체계 붕괴되지 않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 한 90여 개국이 간호법이 물론 나라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구라든지 이래 법 체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은 존재를 하고 간호법이 90여 개 국가에서 존재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 12선진국이고 이 강대국이라고 하면서 이 간호법이 현재 없는 상황이죠. 네, 이 간호법 처리 문제는 후반기 국회에서도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건복지위에서 간호법이 상정되고 심도 있게 논의를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공청회도 한번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법사위에 지금 이게 보건복지위의 의결을 거쳐서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법사위에서는 간호법 체계와 자구 수정 부분만 남아 있고요. 거기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제 본회로 넘어가겠죠. 이 두 절차가 남아 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례에 대한 그 심의를 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의를 했었습니다. 4월 27일 날에 있었던 그 심의에서는 여야가 같이 심의를 했었는데요. 6시간에 걸쳐서 간호법만 심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심도 있게 심의를 했었고 여기에서 간호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해서 보건복지에서 의결을 해서 이게 이제 법사위로 넘어갔었는데요. 21대 총선에서도 3당에서 같이 간호법이 필요하다 해서 정책 협약을 체결을 했었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간호정책 체결을 이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또 국회에서 이 국민들의 그 관심도도 어느 정도인지 여론조사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미래소비자행동에서 두 곳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까? 했는데 70% 이상이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들의 여망도 있고 또 3당이 합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사위라든지 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의사협회 또 간호조무사협회 이제 반발이 굉장히 거센 상황이잖아요. 다시 이제 상정이 시도될 경우에 20년 전에 의약분업 사태 이후에 다시 또 커다란 의료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에 국민의 피해로 직결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해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직역 간의 반발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가 있다. 또 독자적으로 개설을 할 수가 있다. 이런데 소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없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진료를 한다든지 의료 개설을 할 수 있는 게 이 법에서는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법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회와 정부와 언론에서 이런 사실들을 간호법에 대한 명확한 사실들을 좀 국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고 이런 직역에도 정확한 이해와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임기가 끝날 쯤에는 국민 가까이서 삶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실용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후반기 국회에서 의정 활동 목표와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지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38년 동안 간호 현장에서 있다가 국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장소만 바뀌었고요. 국민의 불편함을 살피고 그것을 해소하는 일은 앞으로도 저는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후반기에서는 38년간의 그 의료의 제가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살려서 보건복지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크게 두 가지로는 보건 분야와 보건 의료 부분과 복지 부분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건 부분에서는 국민의 보건 의료 안전망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의약품과 그 백신의 국산화, 의료기기의 국산화,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이라든지 병원과 지역사회에 이래 연계관계를 잘해서 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 지역사회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안도 현재 준비 중이고요. 복지 부분에서는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이나 장애인에게는 찾아가는 그 서비스를 확대를 할 것이고요. 1인 가구가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소외되는 계층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 체계를 구축을 해서 우리가 손길과 보살핌이 필요한 곳에 조금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이렇게 잘 챙기는 의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후반기에 하실 일들이 아주 산적해 있으시네요. 사회적인 약자들도 잘 돌봐주시고 또 난제들도 아주 잘 풀어 나가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국회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의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최연수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부터 저녁까지 호남과 강원 남부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선선한 날씨 속에 아침엔 예년 기온이 밑돌며서 다소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체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